안녕하세요. 독서 편의점의 김석입니다. 이제 가을이 완연하네요. 저는 가끔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는데요. 지난주 공원을 산책하며 산으로 이어진 숲길로 들어섰다가 문득 가을을 느껴봤습니다. 밤송이 때문입니다. 숲속 오솔길 위에 떨어진 밤송이, 그 밤송이들을 만난 건데요. 밤알이 굴러다니기에 튼실한 걸로 몇 개 주워봤죠. 반들반들 윤이 나는 밤알, 그 야무진 밤알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 밤알 몇 개를 손에 굴리며 결실이 계절 가을을 더 가까이 느껴본 것입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오는구나 하면서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가을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요? 혹시 편지를 떠올리신 분은 없으신가요? 가을 편지 말입니다. 가을 편지. 제가 문득 가을 편지를 떠올렸기에 드린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가을이 주는 의미는 거기에 추억까지 더한다면 모두가 다르고 각별하겠죠. 자, 그럼 가을 편지를 생각하며 오늘 독서 편의점을 열어볼까요? 오늘의 책은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입니다. 이 책을 읽으셨거나 아시는 분들이 아주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많이 읽히고 또 널리 알려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묶은 책으로 신영복이라는 존재를 세상에 널리 알린 책이기도 합니다. 초판이 1988년에 나왔고요. 10년 뒤인 1998년에 증보판이 발행된 이래 지금도 꾸준히 팔리는 책입니다. 그만큼 많이 읽힌다는 의미인데요. 나온 지 30년이 넘었으니 이 책은 우리 시대의 고전이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 처음 접했던 책인데요. 그때 새로운 감동을 주던 선물 같은 책으로 아껴가며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첫 감동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 책은 편지수로 말하면 대략 250여 편의 글로 총 500페이지에 가깝습니다. 그걸 짧은 방송으로 담는다는 건 제 능력으로 좀 어려운 일인데요. 그럼에도 편안한 마음으로 제 능력껏 풀어가겠습니다. 제가 문득 떠올랐던 가을 편지. 언젠가 노래를 들은 듯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니 역시 익숙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가을 편지라는 제목으로 시인 고은 작사의 김민기라는 분이 작곡했더군요. 같은 이름의 시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마치 가을 편지라는 시를 넣고 쟁쟁한 시인들이 서로 경쟁하듯 시를 썼구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정호승 시인의 가을 편지라는 시를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딱 한 구절 때문이었죠. 지금도 그 한 구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은요. 가을에는 버릴 것을 다 버린 그런 사람이 무섭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을 비워야 하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품위를 지켜야겠다 싶으면 이런 시기를 읊조리며 마음을 다스리면 좋겠죠? 제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좋은 발견을 하나 했는데요. 제 딴엔 눈이 확 트이는 재미있는 발견입니다. 그럼 소개해 볼까요? 그 발견은 바로 신영복 선생님의 글을 읽어가며 정호승 시인의 가을 편지 이미지를 떠올리면 뭔가 잘 어울린다는 저만의 발견입니다. 편지글의 의미가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을 편지 다른 구절을 볼까요? 가을에는 작은 등불을 들고 사막으로 걸어가 기도하라. 어떻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선생님이 감옥이라는 사막으로 걸어가 기도한 거라 생각해 봤습니다. 또 그 기도에서 응답받은 내용을 편지로 풀어낸 게 아닌가 상상도 해봤습니다. 시에는 또 가을에는 별들이 사막 속에 숨어 있다 라고 말하는 구절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감옥이라는 사막에서 범인들이 감히 찾아내지 못하는 별들을
하나 둘씩 찾아낸 게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글은 분명 선생님이 찾아낸 별들을 노래했다 봅니다. 그분은 일찍이 독방은 강한 개인이 창조되는 영토다라는 성찰에 이르렀던 분입니다. 비록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감형받기는 했지만 기약 없는 징역살이를 한 분입니다. 어쨌든 20년이 넘는 감옥 생활에서 풀려나 1998년 사면 복권된 뒤 성공회 대학 교수로서 기적같은 삶을 이뤄갔습니다. 이 책은 편지글이지만 인문적 감성이 담긴 문체에 삶을 꿰뚫는 선생님의 통찰력이 번득입니다. 단정하고 무르르듯 글이 아주 유연하죠. 그것도 교도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한된 짧은 시간 안에 한 장이라는 지면의 한계 속에서 단숨에 써낸 글이라고 하지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이 책 중간중간에 보이는 엽서와 편지 원본 사진은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을 잘 보여주는 듯 합니다. 깨알같은 손글씨에 손수 그린 그림을 보면서 그 감동은 배가 됐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의문도 많이 생겼는데요. 그런 의문을 이 책만으로는 풀 수가 없었지요. 교도관의 검열을 거쳐야 하기에 편지에 아무 말이나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열을 피해 성찰의 글로 편지를 보낸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런 의문에는 신영복 평전이란 책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의 앞부분으로 돌아가 제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남독에 가까운 다독을 할 때입니다. 좀 부끄럽지만 책을 좀 많이 읽게 되자 그걸 남 앞에 좀 으쓱한다 할까요? 바로 오만에 빠져 있을 시기에 이 책의 한발걸음이라는 편지가 뜨겁게 다가왔던 겁니다. 한발걸음이 내용을 보면요. 선생님의 감방에서 가장 빨리 다니는 20대 청년과 가장 느린 아마도 한 발이 불구인 한 50대 노년이 우김질 끝에 경주를 벌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은 한 발로 뛰고 노년은 두 발로 뛰는데 어찌 보면 공평한 경주였습니다. 다들 청년이 이길 거라 했다는데요. 결과는 예상을 뒤엎고 50대 노년이 거뜬히 이겼다는 겁니다. 한 발과 두 발이 엄청난 차이를 실감케 해준 한판 승부를 보면서 선생님의 사색은 시작됩니다. 그 대목을 보겠습니다. 징역살이에서 느끼는 불행 중의 하나가 바로 이 한발걸음이라는 외로운 보행입니다. 실천과 인식이라는 두 개의 다리 중에서 실천의 다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으로 사색을 펼쳐가던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성찰을 이끌어냅니다. 징역 속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맨 처음 시작하는 일이 책을 읽는 일입니다. 그러나 독서는 실천이 아니며 독서는 다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시 한발걸음이었습니다. 더구나 독서가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까닭은 그것은 한발걸음이라 더디다는 데에 있다기보다는 인식의 과정을 되풀이하는 동안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현실이 튼튼한 땅을 잃고 공중으로 지극히 관념화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제겐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대목에서 마음이 서늘해지곤 하지요. 오로지 독서만 한다면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 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찾은 해법은 없을까요? 그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다른 모든 불구자가 그렇듯이 목발을 짚고 걸어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목발로 삼은 것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 즉 과거의 실천이었습니다. 저 역시 선생님의 이 해법을 삶에 응용하고 있습니다. 글 한 편을 더 소개하며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나는 걷고 싶다입니다. 그 내용은요, 교도소에 사흘 동안 내리 눈이 왔답니다. 교도소에는 밖에서 운동하는 시간이 있다죠. 그때 죄수들이 운동장 구석에 눈사람을 만들어 세웠답니다. 그 광경을 그려낸 글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마음을 흔든다고 할까요? 책을 보겠습니다. 옥들에 서 있는 눈사람, 연탄 조각으로 가슴에 박은 글귀가 섬뜩합니다. 나는 걷고 싶다. 있으면서도 걷지 못하는 우리들이 다리를 깨닫게 하는 그 글귀는 단단한 눈뭉치가 되어 이마를 때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멀쩡한 다리가 있으면서도 혹시 나는 걷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는 없나요? 당연히 없어야겠죠. 혹시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자기 욕망대로 살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그런 분은 먼저 자기 욕망을 알아야겠죠. 지난번 방송인 최진석이 인간이 그리는 무늬에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라 했습니다. 그래야 행복하다고요. 자기 욕망을 벗어난 행복 추구는 결국 공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아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고 틈틈이 사색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이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책으로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